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약 1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한 노동 계약을 막기 위해서 오는 11월까지 투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6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면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상규명 의지 없는 정부의 손발이 묶인 특조위가 아니라 법정에서 책임자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되자마자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들 밥그릇 싸움에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사라졌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밥상머리 여론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다가올 추석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게 될지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의 노동자 약 1만 명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표되고 있는 정부 노동개혁을 막기 위해 모인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도 상당했습니다. 청와대로 행진하는 도중 가로막히고 국회 앞 피켓 시위를 진행하다 연행되는 등 경찰과의 충돌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는 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총파업 집회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경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됐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우리의 아들, 딸들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들고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계약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최대 위기 앞에 하나 되기 위해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총파업의 6대 요구사항으로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부과 실노동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만원 실현,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24일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대회와 11월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총파업에는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 홈플러스 노조를 비롯해 학교 비정규직,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희 한국GM 창원 공장은 불법 파견 사업장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견법을 개혁해서 우리의 투쟁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2년 20일 일한 계약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1번의 쪼개기 계약을 해가지고 고통받게 살아온 노동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런데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번 노동조합 가입에 투쟁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4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지들? 과연 민주노총은 총파업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 차벽에 막혔습니다. 30분가량 대치를 이어가던 집회 참가자들은 이후 광화문 일대에서 산발적인 집회를 이어가다 6시쯤 자진 해산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 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상식을 넘는 이기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에 동참하지 못할 망정 각 회사의 경영 사정은 고려치 않고 상경투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소수 특권 노조의 이익을 위해 전체 근로자와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행태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후 2시 50분경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 피켓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4.16 가족협의회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배보상을 진행하면서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손발이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26일째 이어지고 있는 참사의 진실과 책임자를 법정에서는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4.16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오전 안산 합동문양소 앞에 모인 4.16 가족협의회는 이번 소송에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총 42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지금껏 모은 증거와 증언을 통해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 등의 책임을 우리가 직접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과 이 사회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목적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참사 500여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특조위의 손발을 묶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8월 특조위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최근에는 해양수산부가 특조위를 인양 작업에서 배제했습니다. 특조위는 이틀 전에야 진상규명을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특조위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입장. 이들은 이번 소송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까지 피해자 배보상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261건, 전체 피해자의 57%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이 거의 많이 돼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 1, 2주 사이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분들은 다 신청하시리라고 봐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사건 종결에만 급급한 정부가 배보상 절차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도 해수부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집집마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각오입니다. 이번 소송은 희생자 가정과 생존자 가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희생자 가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존자 가정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각각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안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들의 편의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여야 모두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재가동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할 것이냐, 농어촌 지역구를 통합할 것이냐, 이견이 한치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는 양자택일 입씨름만 하느라 개혁 논의는 사라졌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항만 면했으면 좋겠다. 개혁은커녕 후퇴하는 상황이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진보결집 플러스가 모여 만든 진보혁신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다음 달 13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실상 선거개혁에 대한 논의가 상실됐다는 지적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먼저 부각되고 난 뒤에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이 언급됐어야 했다며 지금은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수의 현행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간 결과 지금 정치개혁의 비전은 완전 상실했습니다. 지금 최대 관심은
농촌 지역구를 줄이느냐 비례대표를 줄이느냐 이렇게 지금 퇴행하고 왜곡된 논쟁, 나쁜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위원은 또한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 정수 문제를 꺼내자마자 부정적 여론에 봉쇄된 건 자충수를 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채 진보결집도하기 대표도 그동안 야권 역시 정치개혁 의제를 반짝 이슈로 다뤘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의안을 계기로 형성된 국면을 오히려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주제로 넘겨버렸다고 동조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되 국회에 대한 총 예산은 동결하자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자 여야는 지난달 18일 의원 정수를 현행 수준인 300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의원 정수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선거제 혁신 논의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유지 결정 이후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현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지만 의원 정수 유지라는 전제에 묶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조차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1일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위 결정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선거구 획정위의 지역구 의석수 결정 철회, 농어촌 지방 특별 선거구 설치, 지역구 의석수 확대, 비례대표 축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선거구 획정위가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범위를 244에서 249석으로 정하겠다고 밝히자 자신들의 지역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반발한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선거제 개혁 논의가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를 불평등 선거라 규정하고 싶다며 불평등 선거를 하는 나라들은 모든 지표에서 다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평등한 나라일수록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뽑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이제 강력한 이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죠. 지난번 선거도 다 우리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이제 이렇게 투표 가치가 거기에 찍은 투표 가치가 낮아집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은 다 정당제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이라며 비례제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정의당은 120석의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는 원래의 저희 당의 당론으로 하면 독일식에 입각하면 360석 기준으로 치면 180석입니다만 그러나 그걸 단번에 실현할 수 없다고 한다면 2대1 120석이라도 비례를 확대하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기존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추석 이후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른바 명절 밥상 여론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석에는 어떤 이슈들이 밥상머리에 놓이게 될까요? 오늘 집중 분석은 이은영 여민리서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틀 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를 비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비관론 때문에 경제가 나쁘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런 말이었는데 아무래도 추석 밥상머리에서 경제정책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피하고자 한 얘기가 아니었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물 경제 자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또는 국민들이 느끼는 이 경제 체감 지수가 작년에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소비 심리가 확 줄어든 그때보다 더 안 좋다라는 지금 평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좀 심각한 게 이제 그 전월세 값 폭등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서울의 그 송파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뭐 3억 2천인데 전세가가 3억 4천 이렇게 나와서 매매가를 뛰어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전세가가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월세로의 전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소비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이중으로 지금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번 추석에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집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논의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하고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청년 실업 문제는 계속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50대 이후에 남성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 우리 아버지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이제 집 문제,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게 추석 밥상머리, 민심 밥상머리의 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그 사실 이제 현 정부, 박근혜 정부가 처음 이제 집권을 했을 땐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 전에 이명박 정부가 워낙 4대강 등을 해서 이 완전히 경제를 굉장히 어지럽혀 놨기 때문에 그거보단 잘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집권 1년 동안 그 쭉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그 현 정부가 정말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여론이 좀 형성됐다가 집권 2년 차에 가서 또 지켜보니까 정말 한 일이 없네, 이렇게 여론이 좀 이렇게 그런 흐름을 타고 왔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외교 행보를 하면서 그것이 조금 반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약간 형성은 되어 있지만, 그 현 정부가 워낙 이 말을 바꾸기를 잘하고 안면을 싹 바꾸는 안면 몰수를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이제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예. 그 20만 원 지급한다고 했다가 안 한 부분도 있고, 경제 민주화 그 공약을 또 지키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그 빚내서 집 사라고,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계속 부동산 시장에 주고 나서도 언제 내가 빚내서 집 사라고, 사람들은 이미 다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언제 내가 빚내서 집 사라고 했냐, 이런 식의 어떤 정부 정책, 고위 정책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신뢰 속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가 형성돼야지 이게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더구나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뭐 경제 비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설득력 있게 와 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이런 국면이라면 그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렇지만 제가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내용의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전월세 논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주변에도 보면 전셋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네네. 하면서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그럼 추석 밥상머리에서는 뭐 경기가 나빠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월세 정책 실패가 좀 지탄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가장 지탄받을 수 있는 예. 내용이고요. 또 이제 이 앞에 이제 민주정부라고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교 수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 하나만 짚어보라고 해도 국가부채 부분이 예. 그 이전 10년 정부 동안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가 지금 거의 그 국가부채 안에는 기업부채와 개인부채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추석에 모이면 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 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기분도 좋고 지금 상당히 잘 나갈 것 같은데 왜 당신들은 그걸 못 느끼죠? 이런 뉘앙스가 더 강하기 때문에 좀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현실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면치 네.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박 대통령 관련해서 논란인 사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군 장병들에게 간식을 하사하기로 했다. 네, 네. 청와대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무슨 조선시대냐 네, 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하사라는 그 표현 자체의 그 예. 공권적인 느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지금 그 군인들한테 특별 휴가를 주고 또 특별 간식을 주는 것 자체가 그게 개인이 자기 대통령 사비를 털어서 준 것도 아니고 청와대 예산을 갖다가 해서 준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군 안에 있는 어떤 예산 중에서도 그 군 소음 피해 배상금에 대한 예산을 전행을 예. 해서 이제 그 간식을 지금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세금이란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것을 마치 정말 기분 좋은 아버지가 한턱 내듯이 그런 식으로 이걸 지금 국민들한테 이제 뭐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민주 시민이 아니고 백성이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하사라는 표현보다 더 이 세금 자체를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팍팍 쓰는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한 면에서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특별 공휴일을 한번 지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하루를.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공휴일도 특별하게 지정을 하고 또 그 군인들 지금 한 56만 명 군인들이 있는데 이 전 군한테 지금 특별 휴가를 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약간 참신한 느낌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라는 걸 준 어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준 점은 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 특히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진보 진영에서 나온다면 진보 진영의 대통령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전 군한테 특별 휴가를 줬을 때 국민들은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휴가 준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보 진영 대통령이 이걸 줬다고 한다면 뭐 북한의 나라를 넘기려고 하는 거냐 내지는 그 안보 의식이 아예 없구나 이런 아주 그냥 격렬한 비판이 올라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지금 대통령의 특별 휴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이렇게 준다라는 것 자체는 예. 그것이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군인들은 어떤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어떤 그런 거에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데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좀 약간 예민하게 해본다면 지금 이렇게 특별 휴가를 준다든지 특별 간식을 제공하는 거는 세금 부분 문제와 그것이 어떤 향후에 어떤 정치적 일정에 예. 기반한 어떤 시혜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상당히 나라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한턱 쐈다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그렇죠.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기업에도 군인들이 특별휴가 나왔을 때 기업들한테 영화권 뭐 무료로 할인권 제공하라는 이게 지금 실제로 그렇게 뭐 지침이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정경련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고 그거 자체가 우리 경제 지금 계속 추석머리 밥상에서도 어려운 경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지금 같이 연결돼서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예, 참 잘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명절 밥상머리에서 가장 단골 메뉴가 아무래도 정치인,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거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때마침 차기 대권 주자를 분석해보고 또 점쳐보는 여론조사들이 있던데요. 예,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추석에는 항상 이런 특별 여론조사가 있고 특히 이제 대권 주자의 리더십에 대한 조사가 많이 있는데요. 두 가지 조사가 지금 나왔는데 주간경향에서 실시한 거와 매일경제에서 실시한 조사가 보도가 되었어요. 예, 그럼 주간경향 여론조사부터 볼까요? 네네. 주간경향의 조사는 그 10명의 그 대통령 후보군에 대해서 5명의 전문가가 10개의 덕목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점 만점으로 기준을 둬가지고 총 500점 만점으로 기준을 둔 거예요.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지금 10명이 한 번에 화면에 나오긴 어려운 관계로 1위부터 5위, 6위부터 10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500점 만점에 5명의 전문가가 평가한 그 총점이 1위가 이제 손학규 전 새정치연합의 대표가 379점으로 1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342점으로 2위, 그다음에 김무성 지금 새누리당 대표가 326점으로 3위, 박원순 서울시장이 317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308점 이렇게 해서 5위 안에 이제 요 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간 결과가 나온 거죠.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최근 정치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도 1위를 차지했네요. 그렇죠. 지금 이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한 그 항목들을 보면은 뭐 권력 의지라든지 시대 정신, 도덕성, 비전 제시, 추진력, 인사 능력, 민주적 정책 결정, 커뮤니케이션 소통, 위기 관리, 갈등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 다 평가를 했는데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아예 지금 정치 일선에 나는 정치 안 한다고 지금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저렇게 높은 평가를 내렸다는 거는 빨리 이제 리턴해라, 돌아와라라는 그런 신호인 것 같아요. 또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지 그럴 않을까요?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언론에 이런저런 면들이 보도가 되면 그거에 따른 찬반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영향을 받을 건데 지금 전혀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좋게 평가를 내렸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또 그거를 그렇게
그 임의로 평가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예. 현재 이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의 뭔가 역할이 있다라는 흐름으로 이제 그런 평가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가 조금 후순위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후순위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6위가 문재인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 대표고, 그다음에 반기문, 김문수, 오세훈, 안철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가장 언론의 중심에 있었던 분은 약간 후순위로 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의 대표가 굉장히 낮은 순위의 점수를 받았다는 거는 조금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새정치연합 내 혁신위안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표와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가 서로 이제 대립의 어떤 흐름을 갈등을 만들었는데, 그 전문가들의 평가에 있어서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주자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좀 점수를 낮게 받았다는 거는 향후에 이제 지금 뭐 분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 새정치연합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볼 때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보다도 낮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10이면 꼴찌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후보군 자체 10명을 둔 거고, 여기 이외에 또 이제 대선 주자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이제 차세대 리더라고 주로 이야기하는 그 뭐 원희룡 지사나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겠지만,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서 지금 제일 마지막 꼴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이 향후의 정치 행보를 가져나갈 때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말고도 그 매일경제 인터넷 그 정치 전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레이더피. 이곳에서 조사한 것도 있던데 이어서 볼까요? 네네. 그 매일경제 신문에서 조사한 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전문가 평가예요. 정치학 교수, 그다음에 국회 보좌관, 평론가, 여론조사 전문가 123명을 대상으로 11일에서 17일 사이에 실시를 한 조사인데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문항들이 있는데, 그 이제 각 당의 그 차기 대권 주자 가능성 전망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123명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새누리당은 여전히 이제 김무성 지금 현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윤상현 의원이 그 김무성 대표는 좀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하고 친박 내에도 대권 준비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 근데 누군지는 지금 안 나왔죠. 안 나오고 그 반기문 유엔 총장이 이제 느닷없이 튀어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안에 뭐 준비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반기문 그 총장이 유엔 총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격차가 지금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는 반기문 유엔 총장이 여권의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김무성 지금 대표가 유일하군요. 유일하게 지금 친박 계열에서 뭐 비토를 놓고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던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라든가 한 자릿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대권 주자에 남은 걸 보면 지난번에 파동이 개인의 정치 생명에는 좀 연장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지금 여권의 경우에는 그 차세대 대선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야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분도 지금 이제 갔다가 후보군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그 남경필 지사라든지 원희룡 지사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좀 차세대로 보고 있는 거고, 그 외의 사람들 중에서 고르다 찾아야 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사실 그 정치를 거의 퇴출당한 분위기로 사실 그 당시에는 그만두셨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도 특별히 아직은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좀 약간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과반을 김무성 대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지금으로선 보이지 않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어서 야권 대선 주자로는 어떤 인물들이 뽑혔는지 보겠습니다. 야권의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2강 1중 구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문재인 지금 대표가 37, 31 이렇게 지금 높게 보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보다는 지금 그 가능성의 그
가능치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표의 집중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예. 새누리당은 1강, 1강 1중 2약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2강 1중 1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그 혁신이 어떤 안에 대한 재신임을 그 의결을 재신임 투표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걸 수습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게 지금 11일, 17일 조사였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그 앞선 단계에서 조사가 진행돼서 문재인 대표가 좀 낮을 수는 있는데 이제 요게 그 재신임에 대한 어떤 그게 마무리된 시점에 조사가 됐었다면 예. 문재인 대표가 조금 더 올라갔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감안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차차기냐에 계속 거론은 되고 있고 아직 본인도 어떤 쪽인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 여전히 전문가들이 볼 때는 차기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주간 경향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1위를 차지했었고 안희정 지사도 상당히 2위였고요. 높은 네. 점수를 받았는데 네. 여기서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물어본 항목들의 그 차이가 예. 있을 것 같은데 이 주간 경향은 굉장히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총점 방식으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평가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일반인들이 보는 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그 일반인들이 보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같은 걸 보면은 거의 3강이에요. 김무성, 박원순, 문재인 이렇게 예. 3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10명으로 놨을 때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죠. 그 보통 지금 현재 그 일반인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지금 1위를 달리거나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랑 엎치락 뒤치락 한다거나 이런 상황인데 전문가들이 그 이제 리더로서 예. 그 야권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자질 평가를 했을 때는 그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 1위로 왔다라는 거는 예. 손학규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화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드러움 이런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일반인 조사 같은 경우는 이 시류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것이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확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딱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예. 전문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평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결국 일반인들의 여론은 따라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과연 지금 대선까지는 아직 약 2년이라는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 좀 가능성이 있는 인물, 좀 될성부를 떡잎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인물들이 누가 있을지 조사한 결과도 있더군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온라인 미디어 IMTV와 예. 그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정례 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지난 19일에서 20일 이틀 동안에 그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그 유무선 혼합 방식으로 이제 ARS 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응답률은 3.8%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요. 예. 이제 이 조사를 보면은 요거는 보기 항목을 제시를 한 조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8명에 대한 보기군을 제시를 하고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야권의 정치인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기 항목에 지금 박원순 시장이 빠져 있는 것도 약간의 이제 지적사항이라고 한다면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박원순 시장이 들어갔으면 그 가장 또 성장 가능성이 큰 정치인으로 또 꼽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좀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볼 때 액면 그대로 다 보시면 안 되고 그런 어떤 함정이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론조사, 앞서 본 여론조사에서는 후보군에 없었지만 여기에는 포함이 됐다 그랬더니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문항을 지금 정확하게 안 봤지만은 이제 문항을 보면은 대권 주자에 대한 문항이 아니고 성장 가능성이 큰 야권 정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들이대는 그 잣대가 다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뭐 대권 주자로서 내지는 차세대 리더로서 이거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여러 명의 그 약간 젊은 정치인들 중에서 예. 성장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30.7%로 1위가 나왔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22.9%로 2위가 나왔고 이제 3위부터는 뚝 떨어지죠. 그다음에 예. 이제 김부겸, 정봉주, 정청래, 김영춘, 이인영, 임종석 이렇게 지금 순위가 나왔지만 여전히 잘모름도 26.7%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만 가지고 뭐 이 이재명 시장을 차세대 리더 내지는 차기 대선 주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높은 그 지지를 받은 거에 있어서는 그 무상교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상산후조리원 이렇게 톡톡 튀는 그 기초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고 또 온라인 마케팅에 굉장히 강하세요. 예, SNS를 네네. 통해서도 많이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 부분을 보는 시각이 있지만 예. 이제 실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이미지 평가를 보면은 좀 튄다라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본다면은 이제 그 트럼프와 샌더스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트럼프 쪽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보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리더십의 그 덕목은 안정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과 지금 상당히 배치되는 그 지점에 서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시려고 한다면 그 본인의 어떤 튀는 그런 것들, 약간 질러대는 그런 것들을 안정감 있게 가져가는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조사 3가지를 다 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가장 큰 특징적인 걸 하나를 뽑아보라면은 그 예. 안희정 충남지사의 약진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그 중앙무대에 지금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 지금 뭐 그 차세대 대선 주자에 대한 어떤 덕목 평가에서도 예. 2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매일경제 쪽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 상위권에 지금 야권 주자로서는 3위에 지금 랭크가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 조사에서도 보면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또 2위가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이게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그 중앙 수도권에서의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해서 정책을 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방의 광역단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그 중국 세일즈에 기반한 경제 정책,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문화관광, 백제 그 역사문화지구의 유네스코 등재를 통한 문화관광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자신의 어떤 정책이나 철학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사실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하면 수도권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주목하지 않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일반인 조사를 보면은 거의 상위 순위, 중위 순위까지 들어오지는 예. 않거든요. 거의 이제 약간 좀 아래쪽에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전문가 평가를 볼 때는 이제 좀 상위권으로 계속 올라와서 그걸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부터 차차기 대선 주자다 이렇게 많이 꼽혀왔는데 네. 앞으로 가능성을 얼마나 보여줄지도 좀 관심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정치 현장에서 차차기는 무의미한 것 같고 본인이 그 시대적 소명에 맞는 시대 정신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조사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 추석 그 여론조사 중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그 언론 신뢰도 조사예요. 예. 언론 신뢰도 조사인데 그게 이제 시사인 시사저널에서 그 언론 신뢰도 평가를 다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거를 보면은 JTBC의 그 뉴스룸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JTBC, 그다음에 그 뉴스룸의 진행자인 손석희 진행자에 대한 그 신뢰도가 거의 지금 이제 공중파를 넘어선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중파 굉장히 많은 그 뉴스 소비자들의 어떤 접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적인 면이라든지 신뢰를 받는 거는 그 종편 채널에서 그 JTBC 손석희 그 앵커 사장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평가를 받는 부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볼 때 향후에 이런 언론의 어떤 시장이 좀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점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국회에서 그 지금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제 유기용 의원이 예. 지난 5년간 그 정부 광고 집행 현황 자료를 발표한 결과가 있어요.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일간지 부분은 조선중앙동아에 거의 그 한 48% 정도의 정부 거의 예산이 절반의 예산이 집중이 들어갔죠. 되고 있고 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MBC, SBS 그다음에 KBS가 거의 67% 절반을 넘는 수준의 그 국민 세금이 지원을 하고 있는 매체들인데 이 매체들이 지금 JTBC라는 종편보다 언론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세금을 줘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SBS 같은 경우는 계속 일베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간식 부분에 세금을 쓰는 문제, 또 이렇게 중요한 언론 매체, 국민들의 인식을 형성해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이번 추석에 좀 밥상머리, 인심 밥상머리에 좀 함께 이야기되었으면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그리고 언론 보도 유심히 지켜보고 톱어봐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